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대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과 EPR 역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벨의 부등식 실험. 이 모든 논쟁은 빛과 스핀, 전자와 같이 원자보다 작은 양자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립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긴급과학 양자 얽힘 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이 치열한 논쟁에서 대중에게는 불닭볶음면같이 너무나도 매웠던 벨 부등식의 수학적인 검증을 이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억해야 할 검증의 결론은 아인슈타인의 EPR 역설이 보어의 양자역학 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그 중심의 존재, 바로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었지요. 측정되지 않은 양자의 상태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양자 중첩의 원리, 그리고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멀리 떨어진 양자 중 한 양자의 상태가 측정을 통해 결정될 때 다른 얽혀있는 양자의 중첩된 상태도 그 즉시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는 양자 얽힘의 원리.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측정하기 전 결정되지 않은 양자의 상태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술 대부분은 이미 주변의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와 통신 기술은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미 측정된 상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컴퓨터와 디지털 통신의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0과 1의 상태로 그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일과 취미생활을 누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빛과 전자기파와 전자들이 측정되면서 결정된 0과 1의 상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 혹은 0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 단위를 비트라고 하지요. 그리고 현재의 컴퓨터 기술은 이 하나의 비트를 표현하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한계의 벽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던 그때 어떤 물리학자 한 명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말로 측정되기 전에 양자 중첩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미 결정된 상태 정보인 비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측정되지 않은, 즉 아직은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양자 자체를 새로운 비트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양자 비트, 즉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큐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 비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양자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자의 존재를 누구보다 먼저 주류의 과학으로 만든 과학자 중 한 명은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보어의 양자역학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광전역과라는 실험을 통해 파동으로 진행하는 빛이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입자로서의 이 빛알갱이를 우리는 광자라고 말하죠.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는 이제 아주 작은 양의 빛을 매우 짧은 펄스의 형태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출기에 도달한 빛은 지금처럼 우리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변환될 수 있지요. 만약 파동으로 진행하는 빛이 양자화되어 있는 정말 작은 에너지의 알갱이라면 스피커의 음량을 줄였을 때 소리의 파동과 달리 빛의 양을 줄이다 보면 일반적인 파동과는 다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반투명의 유리를 사이에 하나씩 껴넣습니다. 유리가 추가될수록 빛의 펄스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계속 유리를 추가하면서 추가되는 빛의 양을 줄이면 흥미롭게도 빛의 신호는 그 크기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고 마치 입자처럼 특정한 양을 가진 빛 에너지의 개수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가진 빛알갱이, 즉 광자가 양자의 단위로 하나씩 검출기에 도착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하나의 광자를 보내고 받는 양자 단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재미있는 양자역학의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빛알갱이만을 발사하는 이 단일 광자 발사 장치를 바로 이중슬릿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자, 이제 광자는 마치 야구 연습장의 야구공 발사기처럼 하나씩만 이중슬릿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뒤이어 스크린 형태의 검출기에 부딪혀 그 위치에 전기신호가 2차원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실시간으로 광자가 하나씩 스크린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특별한 규칙이 보이지 않는 채 스크린 이곳저곳에 부딪혀 반짝이다가 사라지죠. 자, 이제 이 광자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누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우리는 충격적이게도 이해할 수 없는 관성 무늬를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광자는 한 번에 하나씩 도착했고 그 광자는 분명 이중슬릿 중 하나를 지나갔을 뿐인데 누적된 광자의 흔적들은 왜 마치 두 개의 슬릿을 모두 통과해 도달한 파동처럼 간선 무늬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검출기를 통해 측정하기 전까지 광자는 사실 이중슬릿에 모두 통과했다가 검출기에 도착해 측정되는 순간 마치 혼자였던 것처럼 하나의 광자로 붕괴하는 것은 아닐까요? 측정되기 전에 양자는 모든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바로 양자 중첩의 순간을 이제 우리는 눈앞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슈레딩거의 상자 속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단순히 확률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정말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빛과 전자와 같이 아직 관측되지 않은 작은 양자들에게서 말입니다. 1964년 벨이 EPR 역설의 수학적 증명을 통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의 존재를 밝혀낸 그 해는 사실 양자의 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가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1964년은 리차드 파인만이 MIT 강연에서 양자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을 남기던 해였지요. MIT 강연에서 그는 우리의 경험적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같은 양자들의 알 수 없는 행동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연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자연이 분명 즐겁고 매혹적인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런데 양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빠지면 아무도 탈출하지 못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적 아이디어를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음 정보기술로 활용하고자 했던 시도는 컴퓨터가 아닌 통신이었습니다. 1969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스티븐 위즈너는 IEEE의 양자를 이용한 통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양자역학적 이론을 토대로 광자를 이용한 보안통신이나 위조가 불가능한 화폐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너무 생소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IEEE는 해당 논문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 후 위즈너는 한때 같이 대학 시절을 보냈으나 다른 학교인 하버드 대학으로 대학원을 진학했던 친구인 찰스 베넷에게 IEEE에서 거절당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죠. 다행히 베넷은 그 아이디어를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1979년 IBM 연구소에 합류한 베넷이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조교수였던 암호학 전문가 질 브라사드를 만나 양자역학을 이용한 보안통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그들은 그렇게 양자암호 통신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베넷과 브라사드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통신에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는 중간에 누군가 도청을 시도하면 그대로 송신되는 전기 신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서로만 알고 있는 암호키를 가지고 통신을 해야 하죠. 따라서 도청하는 사람들은 전기 신호를 빼내와도 암호키를 알지 못하면 실제 통신의 내용을 복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암호 보안 기술이 바로 RSA입니다. RSA는 암호키를 만들기 위해 소수의 곱을 활용합니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는 수, 예를 들어 2, 3, 5, 7, 11과 같은 수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5는 두 소수인 3과 5의 곱이죠. 그러나 만약 RSA에서 보안을 위해 사용한 소수의 곱이 2130037779라는 수라면 이 숫자는 과연 어떤 소수의 곱일까요? 어렵죠. 도청을 시도하려는 해커 역시 이 숫자로부터 어떤 두 개의 소수가 곱해진 것인지 알아내야만 통신 내용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숫자를 대입해봐야 하는데 이 작업은 너무나 방대해서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도 아마 해커의 중선자가 취업을 할 때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어떠한 큰 숫자든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버린다면 RSA를 이용한 암호통신도 쉽게 무너지겠지만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학적인 암호통신보다 더 확실한 보안통신 방법은 없을까요? 베넷과 브라사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양자였습니다. 이중순리 실험과 벨의 부등식 실험을 통해 알고 있듯 양자는 측정되는 순간 측정 전의 상태가 붕괴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양자 신호가 도청자가 없을 경우 수신기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지만 도청자가 메시지를 가로채려고 하면 양자의 경우 원래의 상태가 붕괴되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메시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도청 시도는 양자 신호의 상태를 변형시키게 되고 이는 곧 수신자에 의해 간지되어 도청자의 존재를 경고할 수 있게 하죠. 베넷과 브라사드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1984년 둘의 이니셜을 딴 최초의 양자 보안 통신 기술인 BBA4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통신기술의 발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양자암호 통신은 더 많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통신의 발전 과정에서 컴퓨터공학 역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고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컴퓨터의 성능이 2배씩 오를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한계는 작아지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단위의 수준으로까지 작아질 때 그 종착점에 가까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기존의 컴퓨터로 극복하지 못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팅 기술에 대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은 1981년 다시 키노트 연설을 위해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동안 벨 부등식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고 뉴턴 역학과 같은 고전 역학이 아닌 양자 세계의 물리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어떠한 컴퓨터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일부의 과학자들만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었던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 자체를 정보의 단위로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15년 전 MIT에서 그가 학생들에게 충고했던 스스로의 말을 따르지 않았으며 양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예측한 대로 막다른 골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이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진 것은 양자의 세계를 직접 관측할 수 없었던 물리학자로서 그 이전에 기존의 컴퓨터로 양자의 세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컴퓨터로 그가 직접 모델링한 양자 시스템을 실행시켰을 때 컴퓨팅에 요구되는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양자 세계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컴퓨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양자 자체를 컴퓨터의 도구로 설계하는 것이었죠. 양자의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왜 기존의 컴퓨터로는 어려운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정보의 단위는 비트입니다. 이는 0과 1의 두 가지 상태, 즉 트랜지스터라는 전기 스위치 하나가 꺼지고 켜지는 두 가지 상태만을 표현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스위치가 켜져 있고 꺼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연산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컴퓨터는 이미 관측된 상태의 정보를 계산하고 있지요. 양자 컴퓨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관측되기 전에 중첩된 양자의 정보를 하나의 비트 단위, 양자 비트 혹은 큐비트로 활용하죠. 따라서 큐비트 하나는 측정되기 전까지는 측정 결과
결과가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이 중첩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큐비트 하나가 담고 있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0개의 큐비트로 구성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각각의 큐비트는 0과 1의 값이 특정한 비율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측정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정보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양은 2를 10번 곱한 값으로 이 정보를 기존의 컴퓨터로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 240개의 비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500개의 얽혀있는 큐빅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는 2를 500번 곱한 양의 정보량이 필요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한 기존 컴퓨터 비트의 수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내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와 맞먹습니다. 따라서 알려진 온 우주의 원자들이 모두 트랜지스터로 동작하지 않은 이상 양자 500개 정도를 동시에 표현할 컴퓨터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만이 말하고자 했던 기존의 컴퓨터가 양자 역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확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큐비트는 그 자체가 관측되지 않은 양자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관측된 정보가 0이나 1로만 표현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양자의 상태가 관측 전에 중첩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 관측 전에 모든 것이 중첩되어 있는 정보 자체를 연산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양자 역학 그 자체를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동일한 정보 단위를 가지고 훨씬 효과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정된 정보를 계산하여 출력해내는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아직 측정되지 않은 상태의 양자 정보들을 계산하고 마지막에 측정을 통해 출력해내는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1981년 리처드 파인만의 키노트 연설을 듣고 있던 청중 중에는 이제 막 대학교 졸업을 준비하던 칼텍의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수학을 아주 잘할 것만 같은 수학과 학생이었지요. 당시에 그는 의외로 양자 컴퓨터의 중심에 서게 될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채 파인만의 키노트 연설 속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언급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박사를 마치고 벨 연구소에 합류한 뒤 내부 세미나에서 찰스 베넷이 BBA4를 기반으로 한 양자 통신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고민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양자 컴퓨팅의 세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내부 세미나에서 우메시 바지라니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바지라니는 당시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도출해내고 있었고, 비로소 바지라니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던 그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흥미가 솟구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더 유용하거나 설득력 있는 문제들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994년 바로 현대의 최고의 보안 기술 중 하나인 RSA 암호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양자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그는 바로 쇼어 알고리즘의 피터 쇼어였죠. 쇼어 알고리즘에서 RSA에 쓰이는 소수의 곱을 다시 두 개의 소수로 분리하는 인수분해 방식은 대상 숫자와 그에 대응하는 임의의 작은 수 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수학적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 3과 5의 곱인 숫자 15에 대해 임의의 수와 함께 가질 수 있는 주기적 관계를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임의의 수인 2의 제곱을 늘릴 때 그 값에 소수의 곱인 15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15를 나눈 나머지 값이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되는데요. 이 주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소수의 곱도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컴퓨터로는 이 주기를 찾는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반면 큐비트는 자체적인 양자 중첩과 간섭 현상을 이용해 이 주기를 가장 높은 확률로 빠르게 도출해냅니다. 결국 쇼어 알고리즘은 RSA 보안을 뚫기 위한 창으로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이유를 찾아낸 것이죠. 이제 세상은 양자 컴퓨터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이온이나 초전도체, 광자 등 다양한 단일 양자 발생 및 측정 기술들이 개발되고 펄스 레이저와 비선형 결정 물질을 이용해 실제로 얽힌 양자를 발생시키는 방법 등이 발견되면서 양자 컴퓨팅의 실현을 위한 측정되지 않은 양자 상태에 대한 논리 게이트 회로들까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인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구현 소식과 더불어 자나두와 사이컨턴 등 광자를 양자 컴퓨팅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으면서 양자 정보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급과학 양자 컴퓨터 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기존의 컴퓨터가 가지는 기술의 한계를 양자 컴퓨터가 뛰어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비로소 대중들의 주목까지 이끌어내기 시작했죠. 과연 양자 컴퓨터의 큐빗이 될 최후의 주인공이 스핀이 될지, 광자가 될지, 초전도체 기반의 트랜스본이 될지, 혹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양자 정보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의 크기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양자 컴퓨터의 활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유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쇼어 알고리즘 등 소수의 양자 컴퓨터 기반 알고리즘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알고리즘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며, 그 이후로 여전히 많은 학계와 기업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위한 또 다른 알고리즘을 발견해내 미래의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쇼어 알고리즘의 버금가는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컴퓨터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낼 과학자가 나타난다면 그는 인류를 새로운 정보기술의 시대로 인도할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과학자가 이 영상을 보시는 미래의 과학자분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양자 비트는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로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981년 스스로의 양자 역학에 대한 조언을 무시하고 양자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하고자 했던 리처드 파인만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멈추어야 했지만, 이후 등장한 과학자들에 의해 이제 양자의 세계를 더
깊게 탐험하고 활용하기 위한 준비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은 현재 크게는 우주의 너머를, 작게는 양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우리에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양자의 시대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지금까지 비트보다 더 깔끔한 양자 비트의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측정되지 않은 상태의 양자를 하나의 정보 단위인 큐비트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측정되지 않은 양자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기존의 정보통신과 달리 양자 정보의 통신은 송수신 과정에서 이미 큐비트는 어딘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상태 정보가 쉽게 붕괴되어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자체를 통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걸까요? 혹은 아니면 측정되지 않은 양자의 상태를 먼 거리에서 똑같이 복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서로 얽혀있는 EPR 역설의 양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양자 순간이동의 진정한 목적과 그 방법을 탐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